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마을금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안 물어봤겠죠. 새마을금고 안 돼요. 안 되고 단위농협, 뭐 단위 수협, 신협 이런 데 안 돼요. 우체국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청약저축이야. 이런 건 안 됩니다. 왜요? 나라에서 하는 건데.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안 해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돈 세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 5분 돈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소장님 오늘은 네. 예금자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예금자보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은행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각각 5천만 원이고 저축은행도 여러 가지 저축은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포괄적으로 5천만 원이 아니라 저축은행 하나당 5천만 원씩. 그러니까 뭐 SBI 저축은행, OK저축은행 각각 5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면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냐? 원금 더하기 이자 해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5천만 원 넣으면 뭐 이자는 당연히 못 받는 거고, 만약에 한 4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4천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받는데, 이 이자는 뭐냐면 소정의 이자. 정해놓은 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내가 가입했을 때의 이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 평균 이율 중에서 낮은 거. 중에서 낮은 거. 합하거나 높은 거 중에서 낮은 거. 그러니까 내가 가입했을 때 이율이 뭐 1.5%다. 근데 그거보다 뭐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 제일 높은 거 찾아서 가입했을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 높은데 1년 만기 정기예금의 1년 평균 이자를 따져보다 보니까 그것 중에 이제 낮은 거, 그러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 그렇게 합쳐서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금을 5천만 원 넣으면 그냥 5천만 원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은행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어디 인수되게 돼도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은행이 아예 영업 정지를 당하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지급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예전에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은행이 이제 영업정지 당한 후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야, 니네들 영업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면은 경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내. 그러면 그 계획서를 내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은행이 영업을 다시 개시하냐 마냐 이걸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일단 금요일날 영업 정지 공지가 뜹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 뭘 하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가교저축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요. 가교, 그 다리. 왜 다리냐 하면, 일단 이 저축은행에 있는 고객들을 잠깐 흡수해요. 이 임시저축은행에 흡수를 해서 가교저축은행을 만든 다음에 이걸 뭘 이어주냐 하면 다른 은행들을 찾아요. 이 은행을 인수해갈, 여기 있는 고객들을 다 받아갈 저축은행을 쭉 찾아. 이 찾는 동안, 그럼 월요일날 내가 만약에 예금을 깨고 싶다 그러면 가교저축은행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원하면은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은행이 문을 닫아도 거의 공백 기간이 없는 거지. 그런데 나는 깨지 않고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예전에 망했던, 이제 망해가는 A저축은행에 있는 고객들을 B저축은행에서 인수해가겠다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나타나면 글로 쭉 이전이 되면서 아마 가입했을 당시의 이자는 그대로 보전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공백 없이 이어지고, 뭐 문을 닫는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소정의 이자, 그럼 뭐 중간에 깨는 게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중간에 해지하면 당연히 이제 중도 해지율 적용되니까 그건 훨씬 덜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을 가입했다면 거의 공백 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네. 은행이 이 예금자보가 되잖아요. 네. 은행에서 가입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회사와 되는 상품,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냥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회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그리고 뭐 일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마을금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안 물어봤겠죠. 새마을금고 안 돼요. 안 되고 단위농협, 뭐 단위 수협, 신협 이런 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단위 농협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뭐 가다 보면 뭐 영등포 농협 이런데, 그 예금보험공사의 적용 대상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망하면 어떡하냐? 일단은 그런 곳들은 그 각 농협 중앙회, 뭐 신협 중앙회에서 별도의 예금보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5천만 원까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건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단순히 그냥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뿐이지 안정성은 똑같다. 우체국 돼요. 안 돼요. 왜요? 나라에서 하는 건데.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안 해줘요. 예금보험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체국은 전액 보장해줍니다.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정말 5천만 원 이것도 못 믿겠다.
정말 하늘이 쪼개져도 믿을 건 나라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체국 예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금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는 가입을 했지만 이게 예금이 아닌 펀드야, 아니면 청약저축이야, 이런 건 안 됩니다. 청약저축은 왜 안 돼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가 예금의 개념이 뭐냐면 이 금융회사를 믿고 계약을 맺고 돈을 맡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행과 개인과의 직접적인 그렇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하는 건데, 청약저축은 뭐냐면 사실은 주택공사의 기금입니다. 주택기금이.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안전해요. 나라가 보전해주지, 이거 은행이 맡아가지고 굴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은 안 해줘요. 예금이 아닌 상품들. 쉽게 어떤 상품을 해주냐, 예금자가 들어갔다. 적금도 사실은 적립식 예금이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그런 상품들은 다 해주는데, 다만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있어요. 이거 영화 보면 가끔 나와.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 은행에서 발행한 상품권 같은 느낌. 하나은행에서 막 10억 이렇게 발행하는, 이게 이 예금이야. 이걸 가져가서 하나은행에 갖다 10억 내놓으시오 하면 내놔. 수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발행한 상품권이라서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그냥 우리 회사원 김 씨한테 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성 예금증서이긴 한데, 이게 은행이 문을 닫으면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개념이라서 이건 불특정 다수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1대1 간의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예금자들은 일단 예금보험공사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 돈들, 이제 예금이 안 되는 것들은 은행이 파산하면 자산들이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양도성 예금증서로 쫙 쪼개서 주든지 뭐 하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나눠준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전부 다 안전한 건 아니다. 특히나 뭐 다른 회사를 거친 펀드 같은 이런 상품들은 전혀 보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은행은 망하지 않았는데 은행을 통해서 가입한 뭐 어디 A 증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 그런 펀드들. 네,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서 괜찮은데 은행이랑 연계해서 다른 데서 가입한 뭐 은행 상품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쪽 회사 상품이었던 뭐 보험이나 이런 거. 우리 은행 통해서 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자, 국민은행 통해서 삼성화재 보험을 가입했는데, 삼성화재, 뭐 이렇게 방카슈랑스라고 하니까 삼성화재가 망했다. 그러면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삼성화재 쪽에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삼성화재가 망했으면, 삼성화재에 가입한 금융상품 총 내가 합쳐가지고 5천만 원. 다만 주의할 거, 보험사는요, 내가 낸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중간에 깨면 그 해지 환급금 받는 게 100%가 안 나오잖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내는데 오늘 조회받더니 막 300만 원밖에 안 줘. 그걸 기준으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약속은 그거예요. 당신이 1,000만 원을 냈지만 중간에 깨면 300만 원 드릴게요 라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5천만 원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얘네는 예금자 보호 자체 대상 상품이 아예 아니에요. 자산운용사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가 있냐면 그냥 뭐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우리 돈을 가져다가 바로 지네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자산운용사가 망해도 여기서 돈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여길 통해서 가입한 이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의 안전장치예요. 내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이 기관이 망하면 나는 어디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펀드 같은 상품들, 혹은 뭐 키움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어. 키움증권이 망했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식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주식을 사놨으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금융기관이 알아서 굴리는, 자기들을 믿고 굴려주세요 하는 상품이구나, 얘네들이 망하면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